예비 시모의 갑질, 건물주 며느리의 복수. 어른을 처음 배웠으면 당연히 너가 대접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목소리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귓가에 박혀버렸어요. 쇠를 긁는 듯 날카롭고 오만한 그 목소리요. 하지만 그날의 모욕은 그 한마디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는 2시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영혼을 난도질 당했었거든요. 약속 장소에 10분 먼저 도착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를 기다렸어요. 이윽고 남친과 함께 들어선 그녀, 예비 시모는 들어와서 의자에 등을 기댄 채 턱을 치켜들고 저를 훑어보더라고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간 쇼핑백을 건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차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작은 선물이지만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해 고른 명인의 수제 닭이 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쇼핑백을 받아들기는커녕 그저 곁눈질로 한번 쓱 쳐다볼 뿐이었어요. 마음은 고맙지만 난 이런 거 안 써요. 내 취향은 따로 있어서 옆에 치워둬라.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제 성의는 첫 대면 1분 만에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거든요. 식사가 시작되자 그녀의 공격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옷차림이 참 수수하네. 우리 아들 옆에 서려면 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 격식을 차릴 줄도 알아야 하는데 사람은 입는 걸 보면 그 수준을 알 수 있거든. 그녀의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 자리를 위해 제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아끼고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온 것이었는데 말이에요. 남친이 눈치껏 제 편을 들려 했어요. 엄마, 왜 그래? 얼마나 예쁜데? 넌 가만 있어. 내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사람 볼 줄을 모르니 이 어미가 바로 잡아줘야지. 그녀는 제 부모님에 대한 질문으로 화제를 돌렸고 저는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살아생전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하셨다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와인잔을 들더니 코를 살짝 찡그리며 말했어요. 아, 시장? 어머, 난 또 뭐라고? 어쩐지 사람에게서 깊이가 없이 그냥 달기만 한 냄새가 나더라니. 과일도 그렇잖니. 품종 좋은 건 은은한 향이 나지만 값싼 건 그저 단내만 풍기는 법이거든. 냄새라는 단어에 저는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무시가 아니었어요. 제 존재 자체와 제가 살아온 부모님의 성실한 인생 전체에 대한 경멸이자 모독이었거든요. 그리고 식사가 끝날 무렵 마침내 대단원의 막이 올랐어요. 남친이 계산서를 집어들자 예비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박수를 한번 짝 치며 주변의 이목을 끌었어요. 어디 보자. 아가야, 네가 우리 아들 며느리감 될 자격이 있는지 내가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나 해봐야겠네. 그녀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제가 기억하는 바로 그 대사를 모든 테이블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어요. 어른을 처음 배웠으면 당연히 내가 대접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 우리 집안에 발들일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거란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어요. 저의 경제력과 사회적 위치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악랄한 의도가 담긴 의식이었거든요. 저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어요. 제 등 뒤로 그녀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57만 원. 카드를 내밀며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 당신이 내게 준 이 모멸감, 내가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겠다고요. 영수증을 들고 테이블로 돌아온 저는 그녀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그 영수증 하단에는 검은 잉크로 인쇄된 상호와 대표자 김정호라는 글자가 선명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애지중지하던 제겐 유품과도 같은 레스토랑이었거든요. 예비 시모의 시선이 김정호라는 이름 석자에 박혔어요.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흔한 이름이었죠. 대한민국에 김정호가 어디 한둘이겠어요. 하지만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녀의 과거를 떠받치고 있는 바로 그 이름.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시선을 거두었지만 와인잔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설마 하는 의심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세상의 모든 소리가 꺼져버린 듯 했어요. 남친의 차한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는 몇 번이나 내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내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았거든요. 유진아, 엄마가 원래 표현이 좀 직설적이라 그래. 아기는 없었을 거야. 오래 혼자 계셔서 외로워서 그러시는 거니까 너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저는 대답 대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빗물처럼 번져 흘렀어요. 이해라니. 방금 제 인격이 송두리째 난도질 당했는데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아기가 없다고? 저건 서툰 게 아니라 대놓고 휘두른 칼날이었어. 그리고 당신은 너의 엄마를 변호하기 전에 상처받은 나를 먼저 봤어야지. 그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헤어졌어요. 그 후로도 남친에게서 몇 번이나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너가 참아라는 말이 환청처럼 들려올 것만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가슴에 박힌 가시는 빠지지 않았어요. 퇴근 후 텅 빈 집에 돌아와 현관에 쌓여있던 우편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각종 고지서와 광고물들, 그리고 그 속에 섞여 있던 매달 말일이면 처리해야 할 서류 봉투 하나, 제 이름과 함께 돌아가신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대성빌딩 관리서류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네, 저는 그저 평범한 월급쟁이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평생을 바친 부모님이 제게 남겨주신 작은 선물. 강남의 대로변에 위치한 5층짜리 상가 건물, 대성빌딩의 주인이었거든요. 이 사실을 남친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은 그가 저의 배경이 아닌 제 자체를 봐주길 바랐던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익숙하게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공실은 없는지, 연체된 관리비는 없는지, 세입자들의 민원사항은 무엇인지, 한 장 한 장 넘기며 입금 내역과 세입자 리스트를 대조하던 제 손가락이 어느 한 지점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2층 상가 201호 업종 여성의류 상호명 부티크영 대표자 예비시모 박영. 숨이 멎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예비시모, 너무나도 익숙한 그 이름 석자. 설마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눈을 비비고 들여다보았지만 이름은 바뀌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일주일 전 레스토랑에서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문득 레스토랑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영수증을 보고 미세하게 떨던 예비시모의 손이 떠올랐어요. 김정호, 아버지 이름. 그저 흔한 이름일 뿐인데 그녀는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혹시 아는 사람이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설마 그런 우연이 있을 리가. 나는 그저 그날의 기이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눈앞의 복수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정말 기가 막히네. 나를 그렇게 무시하던 여자가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하며 꼬박꼬박 내게 월세를 내고 있었다니.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황당했고 다음엔 분노가 치밀었으며 마지막에는 서늘한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며칠간 저를 괴롭히던 뜨거운 모멸감은 차갑게 식어 단단하고 예리한 칼날이 되었어요. 더 이상 피하거나 참을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낡은 책상으로 향했어요. 자물쇠로 잠겨있던 맨 아래 서랍을 열자 먼지 쌓인 파일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201호 임대차 계약서라고 적힌 파일을 꺼내 들었어요. 종이의 가장자리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거기엔 아버지의 곧은 서명과 함께 흘려 쓴 예비시모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계약 만료일은 정확히 석 달 뒤였어요. 저는 계약서 첫 장을 가만히 쓸어보았어요.
더 이상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예비시모,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격렬했던 건 힘없는 월급쟁이 아가씨가 아니라 당신의 건물주였어. 이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시간이었어요. 밤새 계약서를 손에 쥔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저는 비로소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숨죽여 우는 피해자로 남지 않겠다. 억울함에 잠 못 이루는 바보가 되지 않겠다. 이것은 더 이상 감정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내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는 일이고 짓밟힌 내 자존심을 내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거든요.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휴대폰을 들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깊은 신뢰감이 묻어나는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 아가씨, 이른 아침부터 어쩐 일이십니까? 아버지의 곁을 20년간 지켜온 최 실장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대성빌딩을 관리해 주시는 제게는 아버지나 다름없는 분이셨어요. 제가 성인이 된 후에도 그는 저를 항상 아가씨라고 불렀거든요. 실장님, 이른 아침에 죄송해요. 별 말씀을요. 근데 아가씨, 목소리에 힘이 없으십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시지요? 최 실장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순간 울컥했지만 저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어요.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거든요. 아니에요, 실장님. 이제 힘을 내야 할 일이 생겼어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건물 201호 말이에요. 수화기 너머로 최 실장님이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201호 예비시모. 그녀는 그에게도 꽤나 까다로운 세입자였던 모양이에요. 아, 부티크 영영영 말씀이시군요. 네, 알고 있어요. 3개월 뒤에 재계약 날이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에 대해 지시할 사항이 있어서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에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저곳에서 더는 혼자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실장님, 이번 재계약 원칙대로 처리해 주세요. 원칙대로. 그 짧은 단어에 담긴 무게를 최 실장님은 즉시 알아차렸어요.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원칙대로라면 그동안 동결해드렸던 임대료를 주변 시세에 맞춰 현실화해야 해요. 아마 보증금과 월세 모두 상당 폭 오를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묵인해드렸던 자잘한 계약 위반 사항들도 전부 명시해야 하고요. 괜찮으시겠어요? 그의 질문은 제게 확신을 묻는 것이었어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실장님. 한치의 예외도 없이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가장 정확하고 엄격하게 진행해 주세요. 필요한 서류는 모두 내용 증명으로 발송해 주시고요. 수화기 너머에서 최 실장님의 나직한 한숨이 들려왔지만 이내 단단한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알겠습니다. 아가씨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처리하겠어요. 돌아가신 사장님께서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며칠이 흘렀어요. 제 일상은 똑같이 흘러갔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밀린 드라마를 봤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물밑에서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오늘 오후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최 실장님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어요. 별다른 말은 없었어요. 그저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을 뿐. 사진 속에는 우체국 등기우편 봉투가 찍혀 있었어요. 받는 사람 칸에는 선명한 글씨로 서울 강남구 대성빌딩 201호 부티크 영 대표 예비시모 귀하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저는 조용히 사진을 저장했어요. 폭풍전야의 고요함. 그녀가 저 우편물을 받아들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예비시모,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화려한 가게 문틈으로 곧 서늘한 바람이 불어 닥칠 거예요. 계획은 시작되었어요. 그날 이후
남친은 지옥 같은 며칠을 보냈다고 했어요. 내용 증명을 받아들고 혼절하기 직전인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백방으로 해결책을 알아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했다고 하더라고요. 법무법인을 찾아가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통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뿐이었고 바뀐 건물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했다고 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직접 대성빌딩을 찾아갔어요. 2층에 있는 저희 법무대리인 사무실의 문을 두드렸지만 건물주님의 뜻이 완고하시다.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려서 문을 열자 완전히 지치고 절망적인 표정의 남친이 서 있는 거예요. 유진아, 나 잠시만 들어가도 될까? 그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 가게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갑자기 날아온 내용 증명, 터무니없는 월세 인상 요구, 쓰러지기 직전인 어머니의 모습, 아무런 해결책도 주지 못하는 변호사. 정말 미치겠다. 사방이 다 벽으로 막힌 기분이야.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남친은 괴로운 듯 마른 세수를 하더니 처음으로 저의 눈을 바라보는데 그의 눈에는 원망이 아닌 순수한 절망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지금 기댈 사람이 너밖에 없어, 유진아. 그냥 내 옆에서 힘들겠다. 그 한마디만이라도 해주면 안 될까? 지금 내 편은 너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의 마지막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내 편은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지금 당신을 그 지옥으로 밀어넣은 사람이 바로 눈앞에 나인데 저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어요. 그가 원하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넬 자격이 제게는 없었어요. 아니, 이제는 그러고 싶은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의 눈물 앞에서 잠시 흔들렸던 마음은 그의 어머니와 통화하며 이미 차갑게 굳어버린 뒤였거든요. 제 침묵이 길어지자 그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유진아, 왜 아무 말이 없어? 힘들겠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차가운 질문이었어요. 그는 제 반응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가 원했던 대답은 이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걸 모르겠으니까 너한테 온 거잖아. 너라면 내 마음 좀 알아줄 줄 알고. 그는 결국 제게서 아무런 위로도 얻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에는 이제 당혹감과 서운함이 어리고 있었어요. 그가 나간 뒤에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 나는 더 이상 그의 안식처가 될 수 없었어요. 나는 이제 그의 세계를 무너뜨릴 칼날이 되어야만 하니까요. 남친이 다녀간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제게 위로를 구하던 그의 절박한 눈빛과 그에게 차가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제 자신이 번갈아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바로 그때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혹시나 하는 마음의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가증스러웠던 이전과 달리 얼음장처럼 차갑고 경멸이 가득한 예비 시모였어요. 나다! 영영이 엄마! 아가라는 호칭은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본론부터 꺼냈어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아주 반송장이 됐다. 지금 우리 집안이 얼마나 중대한 위기 상황인데 너가 뭔데 애를 붙잡고 늘어져서 기운을 빼나? 당신 아들이 나를 찾아온 건데요. 위로를 구걸하러.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그녀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어요. 주제 파악 좀 해라. 지금은 너처럼 근본 없는 애 만나면서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라고.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이쯤에서 깨끗하게 헤어져라. 그게 네가 우리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이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망설임, 동정, 사랑이라는 이름의 미련, 그 모든 것이 그녀는 저를 아들의 연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랬듯 그저 아들의 인생에서 빨리 치워버려야 할 장애물 혹은 귀찮은 얼룩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가게가 망하게 된 이 위기의 원인이 지금 통화하고 있는 바로 나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스스로 마지막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저는 길고 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어요. 저는 그녀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었어요. 저 어머님 말씀대로 아드님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겠어요. 그녀는 진작 그랬어야지. 라며 만족스러운 듯 전화를 끊었어요. 그녀가 말한 최선의 일은 아들과 헤어지는 것이었겠지만 제가 하려는 최선의 일은 그녀의 오만한 아들을 포함한 그녀의 세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전화를 끊은 저는 곧바로 최 실장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실장님, 201호 재계약 최종 협상 날짜를 최대한 앞당겨 주세요. 그리고 그날 저도 참석하겠어요. 이 전화 한 통으로 저는 마지막 남은 모든 미련을 버리고 온전히 저만의 복수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망설임은 없어요. 모든 망설임을 끝낸 저는 이제 절정을 향해 달려가요. 예비 시모와의 통화 이후 제 마음속의 모든 저울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어요. 최 실장님과 약속한 최종 협상일은 닷새 뒤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제 손으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었어요. 남은 것은 오직 하나, 남친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뿐이었어요. 예비 시모와의 통화 이후 저는 그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끝난 관계였고 며칠 뒤면 모든 것이 정리될 터였거든요. 하지만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은 남친이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며 우리가 처음 만났던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약속 장소에 나간 저는 그의 얼굴에 떠오른 낯선 냉정함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며칠 전 제게 위로를 구걸하던 절박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는 본론부터 말했어요. 너 그날 왜 그랬어? 내가 죽을 만큼 힘들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가울 수가 있어? 우리 엄마 너 때문이라고 난리셔. 너가 옆에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내 기운만 뺀다고. 당신 어머니가 헤어지라고 전화까지 했는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의 원망 섞인 말투는 이미 이 모든 책임의 화살을 제게로 돌리기로 작정한 사람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하는 건데? 뭘 원하냐니? 지금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나게 생겼어. 이런 때 내 옆에서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짐이 되어서야 되겠니? 그는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제게 마지막 시험 문제를 내밀었어요. 유진아, 잘 생각해. 지금은 한가하게 연애 감정만 따질 때가 아니야.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사람인지 아닌지 너가 증명해야 할 때라고. 나와 우리 엄마를 위해 너가 뭘 할 수 있는지 너의 성의를 보여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계 더는 의미 없어. 성의. 그 한 단어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내 상처와 자존심은 모두 무시한 채 오직 자신의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라는 일방적인 요구. 그의 최후 통첩은 제게 남은 마지막 감정의 불씨마저 꺼뜨렸어요. 결국 당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 어머니의 아들이었구나. 내 연인이 아니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잃을 것도 없었어요. 그가 제게 준 것은 절망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절망은 제게 마지막 망설임마저 없애주었어요. 이제 며칠 뒤 최종 협상 테이블에서 내가 마주할 사람은 더 이상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저 내 것을 탐하고 나를 모욕한 세입자의 이기적인 아들일 뿐이었거든요. 닷새 뒤 약속된 최종 협상의 날이 밝았어요.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화려하지도 과하지도 않은 오직 신뢰와 권위만을 말하는 듯한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더 이상 사랑에 울고 웃던 제가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아버지의 유산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는 심판자만 서 있을 뿐이었거든요. 약속 장소인 법무법인 사무실의 가장 큰 회의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착해 창가 쪽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최 실장님은 제 곁에서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통유리 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풍경이 그날따라 유독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정확히 약속 시간 2시. 회의실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이래? 돈만 많은 졸부라더니 유난스럽기는. 엄마, 제발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 육중한 문이 열리고 예비 시모와 남친이 들어섰어요. 두 사람은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며 당연하다는 듯 양복을 입고 제 곁에 서 있는 최 실장님을 향해 먼저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상석에 앉아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며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예비 시모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쳤어요. 예비 시모는 제가 왜 이 자리에, 그것도 상석에 앉아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예비 시모는 저를 완전히 무시한 채 책임자라고 생각한 최 실장님에게 쏘아붙였어요. 당신이 책임자요? 아니, 일개 세입자와의 재계약 협상 자리에 상관도 없는 외부인을 왜 앉혀놓는 무례를 범하는 거요? 하지만 최 실장님은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물었어요. 대표님, 시간이 되었는데 예정대로 진행할까요? 대표님이라는 그 한마디. 그것은 이 회의실의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누가 진짜 칼자루를 쥐고 있는지를 알리는 짧지만 가장 강력한 단어였어요. 예비 시모의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어요. 그녀의 시선이 최 실장님과 저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어요. 무력한 상속녀라고 믿었던, 근본 없는 월급쟁이라고 경멸했던 저. 바로 제가 자신의 목줄을 쥔 악독한 건물주 대표님이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바로 그 순간 온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제야 정신이 든 예비 시모가 이성을 잃고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네 인연이, 네 애비도 시장 잡배더니 너도 똑같구나. 돈밖에 모르는 것들. 그 순간 제 눈빛이 얼음보다 차갑게 변했어요. 저는 10년 묵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던졌어요. 이제야 깨달으셨어요? 그날 레스토랑에서 당신이 왜 아버지의 이름을 보고 그렇게 떨어야만 했는지 설마 했던 당신의 그 불안이 오늘 바로 이곳에서 현실이 된 거예요. 저는 이어 말했어요. 제 아버지를 함부로 입에 담지 마세요. 20년 전 시장을 벗어나 더 큰 가게를 열어 성공을 눈앞에 두고 믿었던 당신에게 그 가게의 계약금을 사기당하고 평생의 억울함을 품고 사시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서류 봉투에서 쏟아져 나온 낡은 계약서와 비망록 사본이 그녀의 눈앞에 흩어졌어요. 남친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와 제 얼굴,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예비 시모의 얼굴에서 마지막 오만함마저 무너져 내렸어요. 당신이 차고 있는 그 액세서리, 당신 아들이 입고 있는 그 명품 옷, 전부 제 아버지의 피눈물 위에서 피어난 것들이죠? 그런데 감히 냄새를 운운하고 천박함을 논했어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해 그녀가 제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어요. 하지만 아줌마 처음 뵙던 날 좋은 걸 배웠어요. 어른을 배웠으니 사사로운 감정은 빼고 법대로 정중히 대접해드리는 게 맞겠죠? 저는 최 실장님에게 고갯짓했어요. 최 실장님이 최종 서류를 그녀의 앞에 내려놓았어요. 계약서상 명시된 수많은 위반 사항과 임대인에 대한 기망 행위를 근거로 금일부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정식 통보합니다. 한 달의 유예 기간을 드릴 테니 가게를 원상복구하여 비우시길 바랍니다. 계약 해지라는 단어에 예비 시모는 아 하는 소리를 내며
의자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어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허영의 성이 바로 그 순간 제 눈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한 달 뒤 저는 점심시간에 잠시 회사를 나와 대성빌딩 맞은편 카페에 앉았어요. 2층 창가 부티크영이라고 적혀 있던 화려한 간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텅 빈 유리창 안으로 늦가을의 희미한 햇살이 힘없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전 예비시모의 가게는 모든 집기를 빼고 완전히 퇴거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길고 지독했던 폭풍이 지나간 뒤 찾아오는 서늘한 고요함이 제 마음을 채웠어요. 지난 몇 달간 제 삶을 지배했던 분노와 복수심이 사라진 자리에 통쾌함보다는 길고 지독했던 열병을 앓고 난 뒤에 탄력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그때였어요. 카페 창밖으로 익숙한 모습이 보였어요. 텅 빈 2층 가게를 망연자실하게 올려다보고 있는 남친. 그는 한 달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카페를 나와 그에게로 걸어갔어요. 제 발소리를 들었는지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본 그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렸어요. 유진아, 그는 제 앞에 다가와 무릎이라도 꿇을 듯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쓰레기였어. 그때 엄마가 아니라 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정말 미안해. 제발 나한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어요. 어쩌면 정말 후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더 이상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어요. 사랑도 미움도 그 모든 감정이 제가 되어 사라진 후였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서 정리했던 마지막 말을 꺼냈어요. 당신은 날 사랑한 게 아니야. 당신은 당신을 무시하고 휘두르는 당신의 어머니를 사랑한 거야. 남친이 무언가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저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해줄게. 당신이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것, 당신 어머니의 그 화려한 가게와 명품들 전부 내 아버지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 그걸 알면서도 나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남친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의 마지막 변명마저 완전히 잘려나간 완벽한 끝이었어요. 그럼 잘 지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그에게서 완전히 돌아섰어요.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서 그를 위한 자리는 이제 없거든요. 홀로 건물 앞에 섰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 위로 시장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당신의 억울함, 제가 풀어드렸어요. 편히 쉬세요. 사랑은 잃었지만 저는 비로소 저 자신과 우리 가족의 명예를 되찾았어요. 아버지의 딸이 아닌 평범한 월급쟁이 나도 아닌 온전한 나로서의 삶. 모든 것을 잃게 한 이별이 역설적으로 저에게 모든 것을 되찾게 해주었어요. 저는 건물에 등을 돌리고 다시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귓가에 맴돌던 예비시모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저를 부르던 남친의 절박한 목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힘차게 살아가는 도시의 소음과 제 심장의 고동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제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일이 있고 6개월이 지날 무렵 제 일상은 비로소 온전한 평화를 되찾았죠. 그런데 얼마 전 뜻밖의 인물에게서 그들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최 실장님이었어요. 건물 주변 상인들을 통해 우연히 전해 들었다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실장님의 말을 빌리자면 그날 밤의 풍경은 이러했다고 해요. 허름한 동네의 작은 치킨집에서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치킨과 소주병이 놓여 있었어요. 예비 시모는 그 많던 명품은 온데간데 없이 낡고 저렴한 옷차림으로 멍하니 앉아 있더라고요. 남친 역시 대기업 사원의 반듯함은 사라지고 삶에 찌든 얼굴로 술잔만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그 식당에서 조금만 참았어도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지는 않잖아요. 남친의 원망 섞인 말에 예비 시모가 신경질적으로 소주잔을 내려놓더라고요. 닥치지 못해. 내가 알았냐고. 그깟 시장 잡배 딸년이 강남 빌딩 주인일 줄 내가 알았냐고. 아이고, 눈앞에서 내 며느리, 아니, 내 빌딩 놓쳤어. 내 빌딩. 그녀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빌딩을 놓쳤다며 분통을 터뜨렸어요. 그녀에게 저는 끝까지 사람이 아닌 소유물이었던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어요. 하늘이 나한테만 왜 이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모습을 보던 남친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텅 빈 눈으로 마지막 술잔을 털어 넣었어요.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해요? 다 끝났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처절한 침묵만이 흘렀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던 그들의 모습과 허름한 치킨집에서 소주를 마시는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그들의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부터가 제 진짜 인생의 시작이었거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